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치료비가 24만 원이에요.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결제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화를 안 받았잖니. 애가 열이 심해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그럼 너희를 기다리기만 했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님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 결제하신 다음에 전화 주셨던데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저희 소원이도 그 할머니의 그 손자라고 욕먹어요. 순간 김미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야기의 본질을 피한 채 말꼬리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작지만 분명하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그 말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미영 씨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초반의 김미영 씨는 젊을 때부터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해서 혼자 아들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미영 씨는 단 한 번도 타인의 손에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들은 큰 탈 없이 자라주었고 미영 씨가 식당 수입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그 돈으로 아들 대학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미영 씨는 혼자 시골집에 남아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미영 씨가 걱정됐는지 아들이 몇 번이고 같이 살자고 말도 했었지만 괜히 해본 소리에 아들 며느리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미영 씨는 혼자가 편하다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실 식당도 있고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혹시 괜찮으시면 서울 좀 올라와 주실 수 있어요?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은 애가 아직 어리고 안 해도 더 이상 미루면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대요. 저도 휴가 내는데 한계가 있고. 어머님께 너무 큰 부탁드리는 거 아는데 애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합가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같이 살자고? 괜히 서로 어색해지고 불편만 커지는 거 아닌가. 미영 씨는 내 공간 하나는 지키고 싶었고 자신 역시 누군가의 일상에 쉽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식의 집에 얹혀 사는 모양이 되느니 멀찍이 있는 게 낫다고 여겼었습니다. 엄마 소원이 좀 돌봐주시면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릴게요. 식사나 살림은 말고 그냥 애만 봐주세요. 미영 씨는 용돈이라는 단어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깊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합가는 아들네가 먼저 부탁을 했고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를 도와주러 가는 거였죠. 며칠을 고민한 후 미영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네가 사는 신축 아파트는 미영 씨 눈엔 냉정하고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골집의 마당과 텃밭이 그리웠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님 덕에 우리 아이 잘 크고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회사도 육아 때문에 포기했을 거예요. 어머님 솜씨가 좋으셔서 소원이가 시판 제품 먹일 때보다 훨씬 잘 먹네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말을 걸지 않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워낙 물건 위치에 민감해서요. 이건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에 있으면 더 편하긴 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미영 씨는 점점 눈치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주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만한 반찬이 없었습니다. 보통 식재료는 대부분 며느리가 온라인 주문을 했고 가끔 퇴근길에 아들이 사들고 왔었지만 오늘은 미영 씨가 손주를 안고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수고하고 온 아들 며느리에게 더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해줄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오후 내내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미리 재워두고 콩나물도 무쳤고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미영 씨는 환기를 위해 부엌 창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칠 때쯤 시간 맞춰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우와 불고기다.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 해서 너 어릴 때 좋아하던 불고기 해놨어. 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 씨는 괜히 고생한 게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분위기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곧바로 깨졌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고기 볶으시면 환기도 안 되고 냄새도 오래 가는데. 중얼거리듯 한 말이었지만 표정은 분명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길래 오랜만에 같이 먹고 싶어서 샀어. 창문도 활짝 열어놨고 후드도 켜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네, 그렇게라도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분위기가 삼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으려다가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했고 며느리도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려던 찰나 아들 며느리 침실 쪽에서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 그냥 조금 말한 건데. 그냥 좋게 넘어가. 엄마한테 계속 도움 받아야 하잖아. 괜히 또 말 꺼냈다간 복잡하고. 잠시 멈춰있던 미영 씨는 조용히 부엌등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그날 이후로 요리 하나 더 만드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점점 아들 며느리는 점점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었고 자연스레 미영 씨는 손주 돌봄,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돌봄비라는 이름으로 받던 돈도 애초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던 것이 점점 용돈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죠. 짧은 단어 하나가 던지는 뉘앙스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돈에 민감하긴 했습니다. 맞벌이라 빠듯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죠. 그런데 막상 보면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옷들은 비닐봉지에 담겨 현관 옆에 놓였고 겉보기에 멀쩡한 가전제품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전자레인지를 거실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건 거기 왜 꺼내두니? 버튼이 좀 먹통이 되는 것 같아서요. 버리고 이번 기회에 새로 사려고요. 어제 내가 쓸 땐 멀쩡하던데? 버릴 거면 나 가져가도 돼? 아까워서 그래. 원하시면 그래도 되지만 집에 쌓아두지 마세요. 미영 씨는 깨끗이 닦아 중고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상태가 좋아서인지 5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택배 보내려고 포장해둔 전자레인지를 발견하고는 어머님 이거 뭐예요? 응, 지난번에 너 버린다던 전자레인지 닦아서 중고로 팔았어. 팔았다고요? 그거를 왜 어머님이 마음대로 팔아요? 내가 버린다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잘 닦아서 중고로 팔았지. 제가 어머님 쓰신다고 하니까 드린 거지 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며느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거라더니. 미영 씨는 며느리가 그렇게 멀쩡한 물건을 버릴 때마다 멀쩡한 제품은 닦아서 중고거래를 했고 그날 저녁엔 꼭 특식으로 아들 며느리에게 보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앱에 올렸는데 바로 한 남성이 연락을 해왔고 곧 입금했다며 캡처 사진도 보냈습니다. 실제로 미영 씨 계좌에는 12만 원이 입금되었고 미영 씨는 주소와 성함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미영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입니다. 혹시 김미영 씨 본인 맞으십니까? 경찰이요? 네, 제가 김미영인데 무슨 일이시죠? 현재 김미영 씨 명의 계좌로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요. 서로 조사받으러 와 주셔야 합니다. 예? 사기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됐고 정황도 확인이 돼서요. 서로 와서 말씀해 주세요. 미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마지막에 거래했던 공기청정기 구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충격적이게도 거래자가 메신저 방을 나간 상태였고 거래 사이트도 탈퇴했는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다음날 경찰서에 들어서자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그 돈이 미영 씨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범이 미영 씨 계좌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입금을 유도한 후 다른 주소로 물건을 보낸 방식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중고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뿐이며 입금도 확인했고 송장도 분명히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그런 사기의 수법이 워낙 교묘해 중간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도 일단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미영 씨의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처리됐고 무고함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네? 사기요? 보이스 피싱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나도 처음엔 보이스 피싱인가 했는데 오늘 경찰서도 다녀왔어.
근데 사기꾼이 내 물건만 받고 입금은 다른 사람한테 시킨 거야. 자기가 파는 것처럼 속여서. 그러게 중고 거래를 왜 하셨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은 거 모르세요? 주소며 입금도 다 확인하고 보낸 거야. 내가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어떻게 알아? 통장 막혔어요? 응, 그래서 지금 지급정지 상태야. 무고한 거 증명해야 풀 수 있대. 억울한 건 미영 씨도 마찬가지인데 아들 며느리는 위로는커녕 면박 주기에 바빴죠.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고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미영 씨는 계좌가 정지되자 가진 현금을 쪼개 쓰다가 결국 아들 부부에게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걸로 쓰세요. 용돈 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애엄마한테 문자 가게 해놨어요. 미영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용돈이라고 했지만 그 돈은 엄연히 미영 씨가 정당하게 받을 돌봄비였고 그 돈이 미영 씨 계좌를 거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돈을 쓰는 일이 허락을 받고 감시당해야 하는 것처럼 변하기 시작한 사실이 불편했죠. 며칠 뒤 평소처럼 손주와 시간을 보내던 중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침으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목소리도 쉬어가더니 저녁 무렵엔 열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소아과에서는 목 안쪽이 많이 부어있고 기관지에도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했습니다.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 들렀습니다. 진료비와 수액처치비 그리고 해열제와 기침 시럽까지 총 금액은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수액처치가 비급여 항목이라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미영 씨는 카드를 꺼내다 말고 주춤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지출이라는 건 알지만 큰 금액을 지금 당장 연락 없이 결제해도 괜찮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락을 받아보려 몇 번이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지만 둘 다 바쁜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결국 의사의 말대로 일단 해열제를 먹이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자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이의 상태와 병원 진료 내용 그리고 이응의 수액 처치를 받지 않고 돌아왔는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수액까지 마치고 오시지 그랬어요? 왜 미련하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금액이 커서 카드로 쓰면 알림 가고 혹시 뭐라 할까봐 기다린 거다. 아이한텐 돈 아끼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답답하게 구시면 어떡해요? 미영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곡해된 것 같아 기분이 상했죠. 며느리는 자기 기분에 따라 말을 바꾸니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전부터 며느리가 분주히 준비를 하면서 오늘 친정에 다녀와야 해서 저녁 늦게 온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들도 있으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아들도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의 감기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신경 쓰였지만 두 사람은 모두 아이를 미영 씨에게 맡기고 아무 거리낌 없이 외출했습니다. 오후 7시 무렵 아이는 평소와 다른 낌새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보채기 시작하더니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영 씨는 아이 이마에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체온계를 귀에 대자 39도가 떴습니다. 미영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거 그냥 감기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열이 오르다니. 혹시라도 경련이라도 오면 어쩌나. 미영 씨는 머뭇거리지 않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는 작은 손을 담요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할머니가 옆에 있어. 눈앞이 흐릿할 만큼 긴장이 몰아쳤지만 지금 아이 옆에는 자신밖에 없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마친 뒤 의료진은 하루 이틀 정도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오는 도중에 복용한 해열제가 듣기 시작해 열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당장은 입원보다는 경과 관찰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검사 비용과 진료비가 이미 청구된 상태였고 공휴일 응급 야간 진료 할증까지 최종 금액은 24만 원을 넘겼습니다. 크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바로 며칠 전 들었던 아이 관련한 건 그냥 쓰라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라 결제 직후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다급한 대로 병원으로 달려오느라
아직 아들 며느리에게 상황을 알리지 못했었고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병원비도 결제했다는 말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는 몇 번을 걸어도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재중을 보면 다시 연락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응급실 병상 위 아이는 링거를 꽂고 앓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2시간 가까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며 기도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원이 결정되어 정신없이 짐을 챙기느라 핸드폰은 여전히 가방 안에 들어 있었고요. 집에 도착하기 직전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 부부는 이미 귀가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를 조심스레 침대에 눕히고 그간의 상황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굳은 얼굴로 설명을 듣던 며느리는 설명이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뜬금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치료비가 24만 원이에요.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결제하시면 어떡해요? 나도 너희가 전화를 안 받았잖니. 애가 열이 심해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그럼 너희를 기다리기만 했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님, 확인해 보니까 어머님이 결제하신 다음에 전화 주셨던데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저희 소원이도 그 할머니의 그 손자라고 욕먹어요. 순간 김미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야기의 본질을 피한 채 말꼬리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린 채 작지만 분명하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혼잣말처럼 했지만 그 말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미영 씨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집에서부터 가져왔던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영 씨는 거실로 나오다 잠시 멈춰 서서 아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 키우면서 당한 말 다 참았는데 오늘 내 입에서 들은 말은 못 참겠다. 내가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그래, 못 받았나 보다. 그러니 너 같은 며느리도 가족이라고 받아줬지. 아들은 다급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하시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 지금 나가시려고요? 이렇게 가시면 애는 어떡해요? 그 아이 너희 자식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내 자식이라서 너희 자식까지 봐준 거다. 내가 너희 대신 애 키우는 고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받은 돈 그거 다 노동의 대가였지 너네 눈치 보면서 쓸 돈도 아니었다. 아니 엄마. 무슨 고용인이에요?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언제 그랬냐고? 너희는 내가 밥상 차려주고 아이 열나면 들쳐업고 병원 가서 그 고생하고 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잖아. 그런데도 돈 썼다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네. 그동안 너희 집 살림 다 해주면서 내가 무슨 대우를 받았는데. 그제야 아들도 며느리도 낭패라는 표정을 보였지만 미영 씨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과하게 반응한 거 사과드릴게요. 말이 지나쳤다고? 자식이 나중에 똑같이 너한테 말해도 말이 지나쳤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거야. 내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정교육 운운하는 사람 치고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 못 봤다. 그 말이 끝나자 미영 씨는 현관에 놓인 신발을 신었습니다. 너네 카드는 좀 들고 갈게. 내 계좌 막혔다고 몇 달 동안 두루뭉실 안 주고 넘어간 돌봄 비용만큼 쓰고 돌려주마.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영 씨는 버스를 타고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이 검거됐고 미영 씨는 정식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요. 다행히 계좌 지급 정지 조치도 바로 해제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카드를 봉투에 담아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를 스스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미영 씨는 어차피 돌봄 일을 했던 거 전문적으로 자격을 따서 자신의 일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에 보육교사 자격증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쌓은 요리 경험과 아이를 키운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 당당히 정식 자격을 취득한 미영 씨는 지역 어린이집에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며 월 200만 원의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되었죠. 어느 날 핸드폰 화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번호는 익숙했습니다. 잠시 손이 멈칫했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급하게 출장이 잡혀서요. 혹시 소원이 잠깐만 다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전부터 먼저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웃기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미안했으면 진작 연락을 할 것이지 자기들 급한 일 생기니 다시 연락하는 걸 모를 리가 없었죠. 물론 그때 사과를 했어도 받아주진 않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7시간 정해진 일만 하고 받는 월급이 200이야. 너희 집에선 겨우 50도 안 되게 받고 고마움은커녕 고용인 취급받으면서 밥, 빨래, 집안 청소까지 다 했고. 잠시 전화 넘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못 받은 돈도 따지자면 1,000만 원 넘게 밀렸는데 그냥 너희 얼굴 안 보겠다 생각에 참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두껍게 나타나서 또 부탁을 하니? 그래, 그렇게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동안 못 받은 거 지금 받아야 쓰겠다. 전화 너머로 낮은 숨소리 하나 들리더니 곧 며느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리신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려서 죄송했어요.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그날 이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돌봄의 일이란 늘 돌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아이들을 향한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미영 씨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가 미영 씨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걸어 누구의 확인 없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누군가에게 보태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게로 딛고 서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존감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올지도 모를 또 다른 전화에도 미영 씨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 선택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오직 미영 씨만의 것이었습니다.